이제 질문을 모르고 먼저 글을 읽었을 때 이상적인 펜터치는 자, 이러합니다. 자, 요거는요. 질문을 모르고 읽으셨을 때 펜터치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펜터치를 했으면 제일 좋아요. 흔적 남기셨죠? 여러분들 펜 잡고 하신 거죠? 맞춰보세요. 자, 질문을 모르고 글을 읽었을 때는 먼저 자,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령 이럴 때 이렇거나 참을 믿거나 거짓을 믿거나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을 수. 이걸 다 치잖아? 그러면 지문이 싹 다 밑줄이 돼버려. 그러면 좀 절제해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의 태도는 참을 믿든 거짓을 믿든 둘 다 안 믿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반면 반대교 베이즈주의자는 다른 사람이죠? 자, 그래서 베이즈주의자의 네모치고, 자, 저 전통 인식론자와 이분법의 펜터치를 해주세요. 다른 거. 그 다음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물결 딱 세 가지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다르네 하고 가령 하면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한부터 가장 약한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둔다는 거죠. 자,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자,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시켰다. 자,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보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의 정도도 믿음의 태도 중 판단하는 한 기준으로 보는 베이즈주의자. 자, 이렇게 펜터치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무슨 색깔 펜이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 색깔 펜으로 이 펜터치를 여러분들이 펜터치한 거 위에 올려보세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둘 중 하나를 써봐. 그래서 섞어 쓰지 말고 한 가지 색깔 펜만 써야 돼요. 올리세요. 자기 펜터치 위에다가. 자, 올렸죠? 그 다음 파트예요. 우리는 종종 임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 네모였잖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정도의 믿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정보가 더 들어오면 근데 그게 확실할 때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가지게 된다. 그래서 베이즈주의자가 표현하는 방식에 물결을 쳤어요. 그리고 제가 전통적인 인식론자는 밑줄, 그리고 베이즈주의자에 대한 정보는 물결로 나눠서 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자, 베이즈주의자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의 주체가 특정 시점에부터, 이에 따르면 여기부터 괄호 치세요. 인식의 주체가 자, 뭔가 참이다라든가 거짓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에 대한 비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의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라고 개념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베이즈주의자랑 같은 기호를 줄게요. 왜? 베이즈주의자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조건화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 만약 인식의 주체가 A가 참이다라는 걸 새롭게 들었다면 B에 대해서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의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A가 참인 게 확실하잖아. 그 하에 B도 참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지 마. 여러분 부정타. 자기 스스로 자꾸 모르겠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이론적이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는 A네 B네 이런 거는 현상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해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조건화의 원리에 대해서 괄호를 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얘는 앞에 있는 조건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주는 거예요. 부동어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 이거 보세요. 도와주잖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출제자도 그리고 글쓴이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전문가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면 읽기 어렵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 어떤 문장이 있어도 뒤에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더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었어요. 이게 기존의 믿음이에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이 정도로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비가 온다가 확실해. 막 비가 내려. 그러면 이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내일 비가 올까에 대해서는 완벽히 못 믿어도 오늘 비 오면 내일도 오는 건 확실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연장으로 따닥 오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비가 왔을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강한 쪽으로 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강하게 믿게 되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 뿐이야. 자, 그다음 그래서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대요. 둘 이상일 때도 아까 전엔 새로 알게 된 명제 하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둘 이상일 때도 그렇대요. 자, 그다음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위에 X 쳐놓으세요. 자, 그다음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걸 또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 자, 빗금을 2개 그세요. 빗금 2개. 자, 그래서 명제들 중 위의 예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말아야지. 이 명제랑 관련이 없는데 그게 왜 흔들리냐 이거예요. 아까 전에 A와 B는 관련이 있었잖아요. 오늘 비 오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늘어난다는 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고 전혀 다른 B 말고 뭐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설명해 주죠. 다른 은하의 외계인이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읽을 게 없어요. 뒤에 예시를 보면 다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제가 문제 지금 내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이유는 뭘까? 관련성이 있는 명제의 참거짓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없는 한. 관련성이 없다면 어떤 새로운 자극이 와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외계인은 가만히 있어야지. 네. 자, 그다음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이 호소할 수 있다. 그래서 베이즈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근거로 쓸 수 있는지 물결.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자,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로 옮기는 건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기존 믿음의 정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이 관점, 어느 관점? 베이즈주의자의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치, 이 명제에 연관성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없다면. 자,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질문을 미리 모를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5분을 드렸을 때 이렇게 펜터치 됐으면 요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와, 저랑 많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저랑 매우 다른가요? 저보다 많으면 요약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저보다 별로 없는 건 문제가 아니야. 저보다 적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저랑 겹치면서 저보다 적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엇박이죠. 제가 친데 안 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치지 않은 곳에 쳤을 때 그때 바로 내가 되게 글을 멋대로 읽는구나. 글쓴이의 마음도 사실은 제대로 모른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색깔 여러분들 무슨 색깔 펜 쓰셨어요? 어쨌든 그 색깔로 펜 터치한 게 적어도 글쓴이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글쓴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는 제가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았고 제대로 된 훈련이 없는 상태일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막 빠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도 노력하면 되지만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못하면 내가 국어에서 공무원 국어에서 어떤 부분에 데미지를 입느냐? 주제 찾기.
이렇게 펜터치를 못할 땐 주제 찾기를 틀릴 확률이 높죠. 그리고 논지 전개.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했는가? 글쓴이는 그래서 그 주제 찾기와 논지 전개 방식이 글쓴이를 이해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펜터치를 제대로 못 해낸다는 건 무엇의 반증이냐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주제 요약과 논지 전개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의 글의 프레임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 유형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는 패턴 1부터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출제자를 이해해서 읽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색깔 펜 준비해 주세요. 지금 빨간 펜 쓰셨으면 파란 펜, 파란 펜 쓰셨으면 빨간 펜. 색깔 2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질문을 먼저 보고 펜터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냈대요.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선지가 물어볼 질문들을 미리 알고 지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볼까요?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애초 끊어 읽으세요. 믿음의 정도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범주 안에서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 이렇게. 그 다음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자,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 자, 그 다음 자,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할까? 바꿔야 돼. 그럼 바꿔야 한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를 보세요. 바꾸고 바꿔야 될 때 어떤 경우에 바꿔야 한다면 바꿔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바꾸나? 그럼 이 둘은 연관성이 있죠. 자, 그 다음 임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임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질문이 4개든 5개든 수능이면 5개 그리고 국회직이면 5개 그리고 여러분들 일행직,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일 때는 4개 4개예요. 자, 4개의 질문을 보셨고 이제 색깔 다른 펜 꺼내셨죠? 자, 그럼 진행합니다. 자, 이제 다른 색깔 펜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거예요.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필요해? 사실 필요 없어요. 자,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3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아까 전에 질문 중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태도. 마지막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답이 있네. 자, 뭐라고?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혹은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는 이 3가지가 바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의 답이 되겠죠? 자, 또 있어요. 자, 가장 강한 믿음 그리고 가장 약한 믿음. 베이즈주의자는 좀 다르게 얘기했죠? 가장 강한, 가장 약한. 완전 펜터치가 다르지. 요약하려고 할 때 글쓴이를 이해하려고 할 때 펜터치 하는 거랑 출제자가 묻는 말에 대답할 때 펜터치 위치 달라요. 폰으로 보지 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건데 지금 PC로 봐야지. 폰으로 보는 게 작으면 PC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자, 그러면 이 부분 독해는 폰으로 보기 어려워요. 자, 여기서 베이즈주의자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주죠. 어떤 기준? 조건화의 원리. 그래서 여기서 정교한 설명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화의 원리를 가지고 만약에 A가 참이라는 게 있고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명제에 대해서 그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앞에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냐. 그렇죠. 믿음의 정도를. 그래서 2개의 질문을 우리가 묶었었는데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 이런 경우에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성이 없는 거 있었죠. 은하계 외계인. 은하계 외계인은 안 바꿀 거죠. 그럼 연관성이 있으면 바꾸고 연관성이 없으면 안 바꿔. 이거 찾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치면 돼. 그래서 바로 앞에는 여기 조건화 원리.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는 여기.
자, 그리고 어떨 때 바꾸고 어떨 때 안 바꾸는가와 바꿀 땐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찾은 거예요, 답을. 자, 그러면 답해 볼게요. 믿음의 정도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베이즈주의자가 무엇을 근거로 쓴다 그랬어요? 그쵸. 실용적 효율성. 그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찾았고, 그 다음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관련이 있을 땐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것은 바꾸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가? 자, 어떻게? 자,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가지게 해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참이다가 나왔다면 강한 믿음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화 원리에 따라서 그게 바로 방식이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이죠. 임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두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인식론자는 세 가지. 참임을 믿는다, 거짓임을 믿는다, 둘 다 안 믿는다. 그 다음 베이즈주의자는 가장 강한 믿음부터 가장 약한 믿음 사이에 오감이 있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사실 본인이 3등급 뒤였어도 수능에서, 자, 아까 전처럼 질문을 보고 들어가니까 글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이게 두 번 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독해적 직관력, 어렸을 때부터 글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글쓴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긴장이 심했을 땐 출제자의 질문에 답하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출제자의 질문에 답할 때 정도의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어떤 유형은 지문 먼저, 어떤 유형은 선지 요약해서 들어가는 거, 이런 행동 수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지문에서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규칙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의 유형별로 발문을 보고 지문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선지로 가는 거, 그 순서인 것과, 자, 발문을 보고 선지를 본 다음에 키워드를 잡아서 그래서 선지끼리의 연관성을 보고 지문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에서 다 갈라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막 몇십 가지가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리즘의 패턴 20개 중 독해, 그리고 화법, 작문까지 다 합쳐도 16패턴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두 가지 체험을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공시 독해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올해 가장 최근 지방직 서울시 구급 문제입니다. 여러분, 2020년 수능 지문과 2020년 지방직 서울시 지문이 동일한 제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일까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수능 기출을 다 풀어야겠다. 아, 진짜? 그럼 왜 수능 기출을 푸는 게 또 왜 또 비효율인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강사는 항상 수능 쪽 콘텐츠를 다 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수능, 모의평가, 교육청, KBS 한국 능력시험, 그 다음 피셋 다 풀어요. 리트까지. 그래서 다 풀어서 최근년도 3개년 혹은 5개년 안에서 공시에 아직 안 나온 소재,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내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최근 이것들이 어떤 독해를 출제하시는 분들의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어떤 재료물이다 할 때 그걸 건져서 모의고사 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건 제가 올해 모의고사에 얘를 냈었어요. 바로 앞에 그 수능을 바로 가공해서 냈었어요. 그래서 가공해서 공시형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딱 나왔지. 수능이 몇 달 차이 정도 되죠? 이 지방직 서울시랑, 그죠? 4개월, 5개월 정도 차이 났었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더 차이 났네, 올해는. 자, 그럼 내용 보죠.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자, 시간 드릴게요. 대신 이거 2분 드립니다.
아까 글보다 훨씬 쉽게 읽히시나요? 그런가요? 왜일까요? 이게 지문이 진짜 더 쉬울까요? 아니면 아까랑 유사 소재이기 때문일까요? 둘 다 있습니다. 약간 더 아까 전에 조건화 원리 같은 개념이 삽입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의 길이도 더 짧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해했던 어떤 사회적인 개념, 심리학적 개념 이런 것들이 여기 동원이 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기도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문의 내용을 보면 자,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펜터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거 보고 들어가신 거 맞죠? 아유,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의 부정발문이니까 여기서 하나 빼고는 다 참이야. 이럴 땐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죠.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특성,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인 불안 한 다음에 지문을 보면서 펜터치하면 펜터치 맞춰볼까? 또 아까보다 좀 더 나아졌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럼 볼게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 한다. 자,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의 경향이다. 똑같은 문장을 두 번 얘기해 준 거예요. 아, 정말 공무원 지문 친절하다, 친절해. 자,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 자신이 가진 기존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했다. 괄호 칠까요? 자, 이런 열거는 이렇게 소괄호를 쳐두세요. 첫째, 그런 정보는 어떤 정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이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휴식.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들을 테니까. 그 다음에 둘째, 그런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니까 내 의견과 똑같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론의 결과 때문에 내가 틀렸나? 하고 뭔가를 고치거나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해준다. 여러분, 공시 독해가 아까 수능 독해 지문하고 유사 소재인데 뭐가 달라요? 수능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자, 일반화 진술, 좀 관념적 진술의 문장을 하나 둬요. 그리고 예시로 이해를 시키려고 들어요. 맞죠? 근데 공무원 독해 지문은 어떤 유사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같은 문장을 두 번 씁니다. 같은 문장을 두 번 써요. 뭐 앞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뒤에서 간추리든 간추리 문장을 얘기하고 뒤에서 벌리든 두 번씩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훨씬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일례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자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았다. 아니, 모순은 양쪽에 있는데 근데 저쪽 모순은 귀신같이 찾고 자기네 편 모순은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공평하게 듣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관성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회로가 활성되지 않았던 거,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뇌가 활성화. 그 뇌 자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을 때만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줄게. 여기서 혹시 이 지문을 읽다가 이 생각을 했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잘 들으세요. 혹시 이렇게 읽다가 여기서 이 예시 읽을 때 말이에요. 이 예시를 읽을 때 여기서 상대방의 이제 나랑 의견이 다른 후보의 주장에서 모순은 귀신같이 잘 찾는다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이걸 보고 이때 뇌가 활성화됐다고 왜곡해서 읽은 사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나랑 반대 입장.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후보. 저 사람이 하는 말에서 틀린 거 찾아야지 하면서 뇌를 활성화했을 거야 라고 읽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는 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동의하는 주장을 접할 때 뇌가 활성화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뇌의 활성화는 트집을 잡으려고 할 때나 모순을 찾으려고 할 때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뇌 활성화는 언제 된다 그랬냐면 내가 반기는 정보가 나올 때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왜 마음대로 뒤집어? 이런 거 뒤집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몇 프로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18%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18명 정도? 근데 이 18명이 멍청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멍청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성격이 급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발췌도 그래요. 속도를 먼저 추구하고 정확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만 딱딱딱 캐치해서 읽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반대당 뇌 활성화, 반대당 모순 활성화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는 사람들 깊이 반성하시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속도를 추구할 때가 아니야. 지금 정확하게 읽지도 못하고 본인이 공중공중 뛰면서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허들을 다 쓰러뜨리면서 뛰고 있잖아요.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뛰어넘어야 되는데 걔를 밟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넘어뜨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들이 자 100명 중에 18명 정도 되면은 5명 중 1명이죠. 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수리 영역 점수는 높아요. 수리 영역 점수는 왜? 추론을 지나치게 쓰는 거지. 그리고 국어 훈련하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2등급 이상을 맞아놓고 국어에서 3등급 뒤를 맞는 사람들은 100% 발췌독이에요. 혼나야 돼요. 수학을 수능에서 3등급 안쪽을 맞으면서 국어를 3등급 뒤라는 건 자신이 노력을 하는 거지 머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나야 돼. 혼나.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면 아까 전에 선지를 읽고 들어가기도 했지만 여기서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 이득이죠. 여기 보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걸 이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행동도 생각도 바꾸기 싫구나. 자, 그 다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 자,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그래, 강화하려고 긍정 반응하면서 내 활성화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과 같은 얘기하는 걸 듣고 반겨서 그래, 내 주장이 더 단단해지지 그러면서 반겨서 내가 활성화되는 거.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참이죠. 이 문제 풀 때 또 자, 맞았어도 두 그룹으로 나눠볼게요. 1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소거해서 4번이 남아서 그냥 4번으로 한 사람. 그리고 4번이 왜 틀렸는지까지 생각한 사람. 자, 두 번째가 되셔야 100점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4번이 남았는데 이때 4번이 왜 아닐까요? 출제자가 어떤 방식으로 틀린 선지를 만들었나요? 자, 여기 보면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사람들 자, 반대당의 모순을 찾으려고 내가 활성화됐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읽는 사람들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읽고 정답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지문을 다시 읽거나 선지 1번부터 올라가서 다시 생각하죠. 자, 왜? 이 선지도 또 이상하게 읽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선지를 보면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새로운 정보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 반대되는 정보. 그쵸? 심지어 상관없는 정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같은 어떤 쟁점 안의 정보라고 봤을 때 내가 나의 주장을 지지하는 정보도 있고 반대하는 정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건 얘에 대해서만이죠. 새로운 정보인데 그게 만약에 나의 입장과 같다면 그럼 불안을 느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정보를 반대 정보라고 치우치게 왜곡해서 생각을 하면 이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못 찾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발췌독을 하면서 읽는 사람, 그래서 문장의 의도나 단어의 의도를 왜곡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5명 중 1명이다. 그 친구들은 본인이 머리가 나쁘지 않은 걸 알아요. 하지만 국어가 멋 같다고 생각하죠. 그쵸? 그러면서 말장난이다. 항상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쉽고 근데 그게 자기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실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왜곡하는 이상한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그냥 똑바로 읽어 라고 말한다고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계속 직시하고 어떤 식의 지문에서 어떤 식의 문장에서 이런 오독을 많이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이 지문은 2015년 5급 피셋 지문입니다. 유사 제재입니다. 자, 그럼 이게 최초 출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베이지주의에 대해서 2015년 피셋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20년 수능에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은 해 지방직 서울시에 출제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니 내가 수능 4, 5등급인데 어떻게 감히 5급 필생 문제를 푼담이라고 생각하세요? 풀 수 있어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도전!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보면 자, 지문은 매우 유사하죠. 자, 그리고 다음 글의 주장을 약화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에서 자, 공시나 수능에선 모두 고르시오까지 가진 않지만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요런 수준의 문제에서는 대부분 뭐 다음 글의 주장과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든가 글 쓰니까 뭐 하지 않을 만한 말은 뭐 아니면 이 글을 읽고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정도로 발문을 좀 바꿔서 문제를 내는 거죠. 근데 목표는 같아요. 이 글에서 다음 글의 주장을 도출하래. 그럼 주장을 찾아야 돼. 그러려면 요약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요약을 할 때 주제문 한 문장만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도출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기까지 쓰인 근거 있죠. 그 근거를 좀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약화하려면 근거를 깨겠지. 전제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근거의 거짓을 밝혀서 이 주장에 반박할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약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능과 공시에서 나오는 비판적인 문제, 비판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화라고 해서 좀 발문이 생소하겠지만 비판 추론 문제인 거죠. 그리고 공시에서는 비판 추론 문제 비율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나온 적이 있죠. 기출문제 풀다 보면 비판 문제가 간혹 있는데 난도가 낮지 않아요. 작정하고 출제자가 낼 땐 제대로 내고 있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베이즈주의자는 확률을 이용해서 과학의 다양한 가설들을 평가하는 과학 방법론의 한 분야이다. 베이즈주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훨씬 편안한 부분이 좀 있죠. 자, 그 다음 그것은 새로운 정보의 유입에 따른 과학적 가설의 확률 변화 메커니즘. 여기서 왜 확률이라고 할까? 가장 강한 믿음과 가장 약한 믿음의 사이에서 확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기 전 확률을 사전 확률, 그 다음 유입된 후의 확률을 사후 확률이라고 한다. 따라서 베이즈주의자가 제시하는 메커니즘은 사전 확률과 새로운 정보로부터 사후 확률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사전 확률이 예전의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그 예전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죠. 믿음의 정도가. 그래서 새로운 정보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 바뀌면 그게 사후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베이즈주의자들이 사전 확률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A가 참일 확률과 A가 거짓일 확률의 합이 1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확률론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뿐. 그럼 동일한 가설에 대해서 두 과학자가 극단적으로 다른 사전 확률을 부여하면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기 전에 이 사람은 뭐 참일 확률이 몇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몇이래. 근데 이 사람은 뭐 80%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과학자 둘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도 단지 확률들의 기본 규칙을 어기지 않으니 허용해줘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렇다고 할 때 이 대답에 대해서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베이즈주의자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사전 확률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그게 과학답지 못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비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즈주의자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인 논증에서는 비판받는지가 나와 있었어요. 좀 더 갑니다. 하지만 동일한 가설에 부여하는 사전 확률이 다르다는 것이 그 사전 확률의 결정이 완전히 임의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결정까지 임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개개의 과학자들이 동일한 가설에 따른 사전 확률을 부여할 때 가설에 대해 주관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럴 수 있다. 이때의 느낌은 가설을 제시한 사람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부정하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사전 확률 부여할 때 의존하는 건 사실은 순수한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과학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이 사전 확률을 정하는 데 큰 근거가 되지 어떤 과학자도 느낌에 따라서 막 확률을 주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과학계에서
어느 정도 전제가 되는 개념이나 배경 지식들을 기준으로 확률을 산출하지 멋대로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10%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베이즈주의의 비판자들이 문제 삼는 주관적인 사전 확률이란 배경 지식을 고려한 게 아니라 가설을 제시한 사람에 대한 느낌과 그런 요소, 그러니까 느낌과 같은 요소, 주관성만을 고려한 경우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에이,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자기 느낌으로 주장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자들끼리 공유하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일한 가설에 대해 두 과학자가 극단적으로 다른 사전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둘은 아마도 완전히 다른 배경 지식을 쓴 걸 거다. 근데 과학 안에 완전히 다른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기 어렵지 않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따라서 과학자들은 동일한 가설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전 확률을 부여하게 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사전 확률이 나오는 케이스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사전 확률의 주관성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고, 그러므로 베이즈 과학 방법론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럼 이 글의 글쓴이는 누구에게 반박? 베이즈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베이즈주의자가 주관적인, 그렇죠, 어떤 사전 확률을 인정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주관성을 가지고 사전 확률 부여하는 과학자는 없어를 근거로 베이즈주의만으로 우리가 과학의 객관성은 담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그럼 완전히 지문이 똑같진 않죠.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 동일한 배경 지식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느낌과 같은 요소가 사전 확률의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면 베이즈주의는 정말 못 믿을 게 맞겠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할 만한 말이에요? 자, 이 글을 읽고 비판자들이 또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니야, 과학자들도 굉장히 느낌적으로 해, 사전 확률을. 그러면 이게 바로 다음 글의 주장을 약화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기억, 약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배경 지식에 의거하지 않고 느낌대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글의 글쓴이의 가장 주력인 근거를 깨는 거죠. 가장 주력 근거를 깨는 거예요.